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의를 맡은 김낙연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돼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화폐, 금융과 재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와 금융, 재정은 모두 시장경제가 발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동전체제는 식민지기에는 일본의 엔화와 연계된 통화체제로 바뀌었고 해방 후 관리통화제도로 이행하였습니다. 금융과 재정제도 또한 시기에 따라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통화량과 함께 그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가와 환율이 장기에 걸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제의 이행이나 정책의 변화가 이들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규모와 구성비, 나아가 이자율의 장기 추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를 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 재정, 즉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수준이고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나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잘 알려져 있듯이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고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화폐의 존재를 빼고서는 시장 경제의 발전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물 교환을 상상해 보면 화폐의 존재가 교환을 얼마나 원활하게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상품 A를 가지고 상품 B를 얻고자 한다면 상품 B를 가진 자를 만나야 하고 동시에 그가 상품 A를 원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물물 교환의 상대를 발견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화폐란 교환의 수단으로서 누구나 원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물물 교환에서와 같은 제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즉 상품 A를 원하는 자에게 화폐를 대가로 받고 팔고 그 화폐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 B를 사면 됩니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특정 물품이 화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선 시기에 삼배나 무명이 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은이나 동전과 같은 금속 화폐가 나와 물품 화폐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속은 부패하지 않고 분할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화폐의 특성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17세기 말부터 상평통보라는 동전, 즉 엽전이 널리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화폐의 경우 액면가와 소재에 쓰인 금속의 가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엽전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액면가가 소재 가치보다 높게 발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선 말기에 발행된 당백전이나 백동화가 그러했습니다. 그 경우 화폐의 실제 가치가 떨어지고 그만큼 물가가 올라 인플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과 같은 금융제도가 출현하게 되면 은행이 은행권, 즉 지폐를 발행하고 그것이 널리 유통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개항 직후 일본의 제1은행이 조선에 지점을 설립하였고 그것이 1902년에 제1은행권이라는 은행권을 처음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소재 가치가 전혀 없는 지폐가 유통하기 위해서는 발행된 지폐의 가치가 보장된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1은행은 발행된 지폐에 대해 금은이나 은행권 등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은행권 소지자가 원하면 일본 은행권으로 바꿔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금본위 제도 하에서 금을 지불 준비로 하여 지폐를 발행하였는데 제1은행권은 금본위 제도인 일본 은행권을 지불 준비로 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1은행이 합병 이후에 식민지기 조선의 중앙은행인 조선은행이 되고 거기서 조선은행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조선은행권은 해방 후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한국은행권을 발행할 때까지 화폐로 유통되었습니다. 그림 3-1은 유통된 화폐의 구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파란색 실선은 유통된 화폐 총액에서 은행권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데이터가 있는 1906년에는 그 비중이 39%였고 1920년대 이미 90%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폐가 처음으로 발행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현금 중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폐와 같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만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잔고에 비하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의 비중이 미미한 것이 보통입니다. 예금 중에는 요구불 예금과 같이 이자가 거의 붙지 않지만 언제나 찾아 쓸 수 있는 예금이 있고, 정기예금과 같이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까지 인출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예금이 있습니다. 통화란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화폐량을 말하는데, 화폐의 범위를 정할 때 경제학에서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과 같이 지불 수단으로 즉각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유동성이 가장 높은 1이라고 한다면, 정기예금의 경우는 유동성이 1보다 낮지만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화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현금과 요구불 예금을 통화 또는 M1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기예금 등을 포함한 것을 좀 더 넓은 의미의 통화로 총통화 또는 M2라고 합니다. 금융자산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어디까지 총통화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총통화를 통화의 공급량으로 보겠습니다. 그림 3-1에서 빨간색 실선의 이 총통화에서 예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예금통화란 은행에 맡겨둔 요구불 예금이나 정기예금 등을 말하는데 총통화에서 현금을 빼서 구합니다. 그 비중을 보면 식민지 초기에 40% 정도의 수준에서 1936년에 정점인 82%에까지 높아졌습니다. 전시로 들어가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일제 말기와 해방 전후의 혼란기에는 급락하였고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다시 24%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급속히 회복되어 1960년대 말기에는 식민지기의 정점을 회복하였고 80년대 이후에는 90%를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총통화에서 예금통화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현금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3-2는 총통화 중 예금통화의 비중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일찍부터 가장 높았고 일본은 19세기에는 낮았지만 빠르게 높아져서 1930년대 말에는 미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만은 30년대에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식민지 초기보다는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에는 일본과 대만의 데이터가 공백으로 남아 있는데 전쟁의 영향으로 하락했다가 한국보다는 더 일찍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식민지기부터 해방과 분단이라는 정치적 격변에 6.25 전쟁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하락의 골이 훨씬 더 깊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1차, 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이 일어난 시기에는 그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예금통화의 비중이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래에 한국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총통화의 범위가 최근에는 다른 나라보다 더 넓게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혼란기에는 그렇지 않았고 현금 비중이 급속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보유할 것인지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는 각 시기의 금융의 발달 정도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으로 해소되지 않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 시스템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한 개인의 평가, 즉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제도의 질을 국가별로 비교하는 일은 자료상 어렵습니다. 통상의 방법은 법치 수준이나 계약의 불이행 리스크, 정부 서비스와 공무원의 부패 정도와 같은 설문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서베이한 결과를 이용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금통화 비중의 추이는 국가별로 제도의 질이 각 시기에 걸쳐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은 총통화 증가율의 장기 추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해방 전후와 6.25 전쟁기에 총통화의 남발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전년 대비 2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고 51년에는
16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방 전에는 제1차 대전과 제1차 대전의 끝 무렵과 종전 직후인 1918년에서 1919년에 50%에 가까운 증가를 보인 것과 1930년대 말부터 해방 때까지 총통화 증가율이 낮은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마이너스로 되어 감소한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선은행권 발행 제도의 제약으로 총독부가 통화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조선은행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은행권을 지불 준비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 흑자를 내거나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해야 했습니다. 만약 무역수지가 적자이고 그 적자를 자본의 유입으로도 메우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조선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통화를 회수해서 통화량의 감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화량의 감소는 현재 경험하지 못한 일인데 통화량 증발로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고 디플레이션, 즉 경기 후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근본위제를 시행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국제수지가 적자 또는 흑자가 되면 보유하던 금이 유출 또는 유입되고 국내의 통화량이 감소 또는 증가하였는데 당시 조선에서도 그와 유사한 통화 공급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은 1대1의 환율로 교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조선은행권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후 고도성장기에는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대신에 물가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감수했던 것과는 반대로 고정 환율의 유지와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대신에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금의 유입이 늘어났고 그에 의존하여 조선에서 급속히 공업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통화 공급의 주요 요인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의 유입이었기 때문에 조선은행권 남발을 막는 전술한 메커니즘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시말로 갈수록 자원이 부족으로 물자의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통화의 증발은 인플레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총독부는 가격 통제로 이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 식민지 체제가 붕괴되면서 통화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동안 힘으로 억눌러 왔던 인플레 압력이 폭발하였고 그것이 다시 통화량 증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해방 전에는 통화를 발행하려면 지불 준비라는 통화 증발을 억제하는 장치가 남아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그러한 제약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즉 관리 통화 제도로 이행하였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은 불안지폐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정부는 또다시 부족한 재원을 통화 증발로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극심한 인플레를 통한 조세 부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에서 1950년대 말에 통화 증가율이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50년대 후반에 추진되었던 재정안정계획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와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는 미국 사이에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에 어느 쪽을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둘러싸고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재정 안정화의 정책은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미국의 입장이 관철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1961년에서 79년간의 통화 증가율은 연평균 37%로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성장을 위한 통화 공급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으며 물가와 환율의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앞에서 식민지기 경제 성장보다는 고정 환율의 유지와 물가 안정을 우선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그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에 따르면 통화 증가율이 1980년에서 85년 사이에 44%에서 18%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50년대 말의 재정 안정화 정책에 비견될 정도로 박정희 정부의 성장 전략이 벽에 부닥치고 궤도가 수정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다시 통화 증가율이 대부분 한 자리 숫자에 머물게 되었고 그와 함께 물가도 안정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